안녕하세요. 국제재무관리 7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제 우리 과목은 중간고사는 보지 않고 대신에 이제 대체 과제를 제가 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여기 과목 게시판인데, 공지사항에 여기 중간시험 대체 과제 안내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중간고사 이제 대체 과제를 이제 안내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험은 따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과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쓰지는 말고 5장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내용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돼요. 중국의 헝다 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죠. 그 중국의 이제 부동산 업체 중에 이제 가장 큰 곳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헝다 그룹이 지금 파산 위기를 맞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그 기업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국제 금융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헝다그룹이 뭐 파산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뭐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중국의 경기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게 그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뭐 중국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국제 금융시장, 미국의 금융시장, 한국의 금융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돼요. 보고서 중에 잘 쓴 보고서는 제가 채택을 해서 뭐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잘 써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뭐 졸업 논문 또는 졸업 논문을 대체하는 뭐 보고서 이런 걸 써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거 쓰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그 이제 이 과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에버그란데 그룹은 검색해 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회사겠죠? 왜냐면 그 제가 이 과제를 내준 거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명 빼고 다 중국인인데, 여러분들이 대체로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에버그란데 그룹 검색해 보면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에버그란데 뎃 크라이시스, 뭐 지금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직전이라는 거죠.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이 회사가 크라이시스를 맡고 있는데, 에버그란데 그룹 크라이시스 라고 쳐보면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뉴스나 뭐 보고서 등등을 이제 조사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쓰라는 거죠. 기업의 에버그란데 그룹 기업의 현재 상태, 이제 우리말로는 현황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금융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게 되면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2007년에 미국이 그랬었죠. 여러분 미국 기억나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것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그 빚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이제 금융의 부실이 이제 많이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면 좋겠어요. 역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이거를 2007년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랑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미국도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위기였으니까요. 이 위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이 위기로 시작해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하고, 그리고 그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었죠.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에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폭락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회사도 사실 리만 브라더스 못지않게 큰 회사란 말이에요. 에버그란데 그룹도. 따라서 이 회사가 지금 이 기업의 만약에 파산하게 된다면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도 미치게 될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국제 금융 시장, 미국, 한국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요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써진 보고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추가 작업을 해서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이제 학위 논문 쓰는 거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열심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1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죠. 지금 오늘이 10월 19일이니까요. 아직 20일 정도 남아있어요. 3주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천천히 뭐 그 조사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3주면 시간 충분하죠. 자, 여기 있는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중국말로 쓰면 제가 못 알아먹고 한자로 쓰지 말고 중국어로 쓰지 말고 한글 또는 여러분들 한글에 자신 없으면 영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글 또는 영어로 써주시고 중국어로는 쓰면 안 되고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를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예요. 기말 때에는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기말에는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는 이걸로 대체하고. 이거 당연히 성적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없앨까? 5장 이내 이거를 이거 없애자. 5장 이내. 이거는 분량에 관계없이 5장 이내 이상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5장 이내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5장 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하면 돼요. 뭐 1장 써도 되고 2장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조사해서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런 거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여러분들 인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걸 인용할 때 혹은 뭐 신문 기사를 인용할 때 그냥 여러분들 베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베껴 쓰면 절대 안 되고 그거를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하면 됩니다. 어떤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고 이제 그 출처를 밝히고 이런 방식으로 써야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꼈나 안 베꼈나 이런 카피 같은 것도 시험 그 테스트를 다 해볼 텐데 그 카피 테스트에 걸리지 않도록 그 보고서를 이제 잘 작성해 주세요. 자기가 이제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는 카피에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출처 밝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베껴오면 그건 다 그게 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반드시 잡아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표절에 걸리지 않게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국제평가 관계 배우다 말았죠. 이 챕터는 살짝 내용이 약간 그 경제학 지식이 좀 많이 들어가는 챕터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살짝 복습하고 계속 이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처음에 배웠냐면은
일물일가의 법칙부터 배웠어요. Law of One Price라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 뭐 길게 써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 어떤 뭐 콜라 한 병, 예를 들면 콜라 한 병의 가격이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으면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똑같이. 제가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맥도날드 햄버거다. 그럼 똑같은 햄버거면 우리나라 맥도날드 매장 어딜 가도 가격이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그럴 거예요. 맥도날드 어디 가도 가격이 똑같을 거예요. 스타벅스 아마 커피 가격이 어느 매장을 가도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이 같을 거예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중국은 잘 모르겠고 중국에서는 제가 오래 살아보질 않아서 중국에 가본 적은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아가지고 제가 중국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그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 혹은 스타벅스 뭐 던킨 도너츠 이런 데 가면은 다 다릅니다. 가격이. 바로 길 건너에 매장이 있는데도 길 건너 매장끼리 서로 가격이 달라요. 빅맥의 가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한국에서는 맥도날드 같은 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제 평가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콜라 한 병의 가격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똑같은 가격이라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기 빅맥 지수라는 게 있었죠. 각 나라에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달러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나라마다 햄버거 가격이 다 다르다. 미국은 4.37달러인데 한국은 여기구나. 한국은 3.41달러.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참 싸죠. 거의 1달러 가까이 가격이 싼 거예요. 중국은 2.57달러. 더 싸죠. 중국은 거의 2달러가 싼 거예요. 거의 반값에 팔고 있었다는 거죠. 맥도날드를. 그 반면에 스위스 이런 나라는 7.12달러니까 엄청 비싸죠. 미국에 비해서. 거의 미국보다 한 50% 이상 비싼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라별로 햄버거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 얘기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실제로는 성립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무슨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물리 법칙처럼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일종의 가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매력 평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절대적 구매력 평가와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있어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뭐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면 그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했죠.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 안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햄버거 가격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자료를 보면은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성립하느냐? 그럼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뭐냐?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모든 나라의 물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가 수준이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는 건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뭐냐면 물가의 변동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예요. 두 나라 사이에서 이게 파이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여기 별표, 이 별표 스타가 있죠. 여기 별표가 있으면 외국이라 그랬어요.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 별표 없는 거는 한국, 별표 있는 거는 미국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럼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여기 P분의 DP라고 써있잖아요. P가 프라이스예요. 가격의 변동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이만큼은 가격의 변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동 부분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나 다시 말하면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환율의 차이로 환율 변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는 환율의 변동이 없으면 물가도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가가 만약에 다르게 올라간다 그럼 그거는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성립하느냐? 두 나라의 물가 변동이 환율로만 설명되고 그 외의 변수들은 설명하는 게 없느냐? 라는 거를 봤더니, 경험적 결과를 봤더니 옛날에는 성립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잘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양 국가의 물가 상승은 환율 말고도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물가를 반영한 환율이에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율은 우리가 뭐 원달러 환율 그러면은 1달러는 뭐 1200원 이런 돈과 돈을 바꾸는 게 그 명목 환율이잖아요. 내가 1달러 줄게 1200원 줘 이렇게 돈과 돈을 바꾸는 게 명목 환율이라면, 실질 환율은 그 명목 환율, 이게 S가 명목 환율인데 명목 환율에서 양 국가의 물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가까지 감안한 환율이 실질 환율이에요. 만약에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면 실질 환율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두 국가 사이의 실질 환율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잘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70년대 이후에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 환율이 실제로는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자율 평가 배웠습니다. 이자율 평가는 뭐냐면, 아까 구매력 평가는 뭐였냐면, 구매력 평가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가격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느냐, 그게 구매력 평가였잖아요. 콜라 한 병의 가격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같은지 그걸 보는 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였죠. 이자율 평가는 뭐냐면, 이거는 금융상품의, 그러니까 이자율이 전 세계 어디나 똑같느냐, 그게 사실 이자율 평가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위험 이자율 평가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평가라는 것은 한국의 이자율이 있고 미국의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 그 두 국가 사이의 환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1원을 국내에서 투자하면은 그냥 국내 이자율만큼 돈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걸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이 1원을 외국 돈으로 일단 환전을 해요. 현재 환율로 환전하겠죠. 환전한 다음에 그거를 그 외국 나라에, 그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이자율로 받겠죠, 돈을. 그 나라 돈을 받고 나면은 그 돈을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근데 원화로 환전할 때 우리가 위험이 없이 환전하기 위해서는, 즉 미래에는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1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환율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얼마가 될지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는데, 내가 미리 선물한 매도를 계약해 놓으면, 미리 선물로 계약을 미리 해 놓으면은 아무 위험 없이 나는 그 돈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은 뭐다? 처음에 1원을 S 환율로 돈을 바꾼 거예요. 미국 돈으로, 달러로, 쉽게 말하면 달러로 돈을 바꾼 거다. 처음에 S로 나눠주는 거는 이걸로 돈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R 스타가 되는 거는 미국에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은행에 저금한 거죠. 그래서 이자가 붙은 거예요. 거기에 F를 곱한 거는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그래서 내가 1원을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랑 1원을 미국 돈으로 바꿔서 미국에서 투자하고 그걸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했을 때 이 양쪽의 개념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양쪽의 값이 같으면, 그럼 우리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매력 평가 이야기할 때 구매력 평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국에서 맥도날드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돈을 미국 돈으로 환전하고 미국에서 맥도날드 사가 잠깐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하여튼 구매력 평가는, 상품은 이렇게 빠른 이전이 어렵잖아요. 상품을 공짜로 배송비 없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1초 만에 배송,
그것도 배송료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구매력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보다 미국에서 빅맥을 더 싸게 팔아요. 그럼 내가 미국 햄버거 사 먹는 게 더 이득이잖아. 아, 중국이 싸게 팔죠. 뭐 명확한 예로 들면은 한국에서 햄버거 사 먹으면 3,000원인데 중국에서 2,000원이에요. 아, 그럼 나 중국에서 사 먹어야지, 더 싸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중국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돈, 다시 오는데 들어가는 돈, 그거 생각하면 2,000원, 아무리 햄버거가 싸다 그래도 가서 못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제약이 있어요. 상품의 뭐 운송이라도 이런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 때문에 구매력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 근데 무위험 이자율 평가, 얘는 그 제약이 훨씬 작아요.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환전하는 거,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거, 혹은 뭐 송금하는 거,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햄버거 하나 옮겨오는 건 어렵죠. 하지만 돈을 여기서 저기로 보내는 거는 내 실제 종이 돈이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돈 보내면 금방 입금되죠. 통신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두 나라 사이에 이런 금융 거래에 만약에 수수료 같은 게 없다면, 아니면 혹은 뭐 매우 작다면, 그러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금융 상품의 거래는 일반 상품의 거래, 햄버거 한 개, 콜라 한 병, 이런 거래보다 훨씬 더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돈 1,200원을 1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컴퓨터로 몇 번 그냥 폰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폰으로 내가 환전해가지고 미국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수료만큼이 그 이제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이제 거래 비용으로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그 수수료가 매우 작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미국으로 보낼 때 수수료가 1,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수수료지만, 내가 1억 원을 미국으로 보낼 때도 수수료가 1,000원이다. 그러면은 1억 원 중에서 1,000원은 사실 작은 돈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거래 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런 경우에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거의 대부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 결과로 보면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미국 이런 경우처럼 거래 비용이 작은 경우에는 대체로 성립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 말 써있죠. 자본 이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자율 평가의 성립 여부를 검증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성립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한국과 북한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국으로 돈 보내는 거 매우 어렵죠. 미국으로 돈 보내는 건 쉽지만 북한에 돈 보내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면은 우리는 그때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차익 거래가 되느냐? 차익 거래 우리 지난번에 했죠. 영어로 뭐라 그랬죠? arbitrage transaction이라고 부르죠. 네, 차익 거래. 이 arbitrage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뜻이에요. 위험이 없어요. 우리 지금 무위험을 따지고 있잖아요. 왜 위험이 없다? 내가 미리 선물로 계약을 맺어놨으니까. 미래의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위험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데, 내가 미국에다 1년 동안 투자했어요. 그럼 미국 돈을 나중에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 그때 환율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요. 하지만 내년에 그게 1,200원으로 유지가 될지 1,300원이 될지 1,100원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미리 선물 계약을 맺어요. 나 그냥 1년 뒤에 1달러 1,200원 그 환율로 미리 계약을 해 놓을게.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면은
1년 뒤에 환율이 얼마로 변해도 난 상관없는 거죠. 무조건 1200원 고정으로 난 미리 계약을 맺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무위험이 된다. 무위험 없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시간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 알비트라지 트랜잭션의 기회는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거고, 발생한다 해도 그게 찰나에 끝난다 그랬어요. 왜? 이 거래가 생기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돈 버는 사람들이 확 달라들어서 다 그 공짜로 돈을 벌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확 돈 버는 순간 이미 차익 거래 기회는 없어진다. 다시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 균형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래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위험 이자율 평가 이런 게 성립을 해야 당연한 거예요.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두 나라 사이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거래 비용 이런 게 거의 안 든다. 우린 그냥 공짜로 환전이 가능하고 공짜로 송금이 가능한 그런 두 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면은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균형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균형이 있는데 균형을 살짝 벗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균형 벗어난 걸 보고 차익 거래를 다 한다. 가서 돈 따먹어요. 차익 거래를 통해서. 그럼 다시 균형을 얘가 되찾아간다. 그 차익 거래 덕분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딱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유위험 이자율 평가,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무위험 이자율 평가랑 유위험 이자율 평가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건데 위험이 있냐 없냐예요. 얘는 무위험, 커버드, 이미 커버가 됐어요. 다 미래 위험이 다 이미 커버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위험 이자율 평가는 언커버드, 미래 위험이 커버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아까 위험은 왜 발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위험이 왜 없었어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에서 이 위험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선물 계약을 미리 맺어놨기 때문에 위험이 없어졌던 거죠. 내가 다시 한번 하면은 1원을 달러로 환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투자하고, 거기까지는 다 위험 없어요. 달러로 환전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하는 거, 달러 환율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투자하면 미국의 이자율도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는 다 무위험이에요. 환전하고 미국에서 투자해서 1년 지나고 거기까지는 무위험. 근데 1년 뒤에 그 투자한 수익금을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할 때의 환율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환율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무위험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율을 우리가 미리 1년 전에 정해버린다. 선물 계약을 통해서. 그게 무위험. 그렇다면 위험이 있다는 유위험은 뭐냐? 그 미래의 환율, 1년 뒤의 환율을 미리 선물로 해놓자는 거죠. 그냥 그때 환율로 하는 거예요. 그 미래의 환율, 여기 SE는 1년 뒤의 환율이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이렇게 위에 2라고 붙어 있으면 2는 여기 이렇게 2라고 써 있으면 저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expected value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2, 이거 2는 expected, 우리가 예상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이자가 얼마가 되겠구나 예상하는 값. 우리의 예상은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유위험이라는 거다. 우리가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험하다. 위험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위험 이자율 평가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하고 식이 똑같아요. 이식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단 뭐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SE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F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서 선물 계약을 미리 맺어놓느냐 아니면은 선물 계약 해놓지 않고 그냥 1년 뒤 환율에 맡기느냐 위험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유위험 이자율 평가, 무위험 이자율 평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얘랑 얘는 완벽하게 동일한 식은 아니지만 거의 근사값에서 비슷하다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즉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는 두 나라 그 환율, 예상되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미래 환율, 예상되는 미래 환율과 오늘 현재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인터내셔널 피셔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제 피셔 효과. 우리가 피셔 이펙트를 아직 안 배웠는데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피셔 이펙트가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건데, 피셔 이펙트는 이제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안에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을 비교하는 그게 이제 피셔 효과인데, 피셔 이펙트인데, 지금 이거는 두 국가 사이의 명목 이자율의 차이가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환율에 대한 예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국제 피셔 효과예요. 자, 그래서 두 국가의 금융자산이 완전 대체적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완전 대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완전 대체적이라 함은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산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화든 달러든 사실상 똑같다라는 거죠. 원화를 언제든지 달러로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투자에 따른 미래 기대 수익을 고려할 때 선물한 계약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물한 계약을 통해 위험을 제거했다면 그게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제거하지 않고죠.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유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지 않고 투자자의 환율 예상, 즉 SE에 의존한다. 우리 만약에 내가 선물 계약을 맺어서 여기가 F였다. 그럼 F는 지금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데, SE는 내가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환율이 1,300원이겠지 라고 예상만 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위험이 수반된다. 그래서 만약에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거는 일종의 투기 거래에 속한다. 즉 내가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래는 뭐라 그랬죠?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차익 거래예요. 왜? 이거는 위험이 없어요. 내가 그냥 무조건 돈을 벌어들이는 그 거래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거래,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지 않아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그런 거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투기 거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평가와 유위험 이자율 평가의 관계,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려면, 즉 무위험 이자율 평가도 맞고 성립하고 유위험 이자율 평가도 성립하고 두 개가 둘 다 성립하려면은, 그러면 다음에 선물환 평가가 성립해야 된다. 뭐? 선물 환율하고 내가 예상하는 미래 환율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에 이식하고, 이식 그대로 옮겨와 볼까요? 이식을 유위험 이자율 평가 여기로 옮겨와 볼까요? 그대로 옮겨 보면은 얘랑 비교해봐요. 얘하고 비교해봐요. 다 똑같잖아요. 1 더하기 R, 1 더하기 R, 1 더하기 R 스타, 1 더하기 R 스타, S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여기가 F라는 거랑 여기가 SE라는 거랑 이 둘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면 당연히 얘랑 얘는 같아야 되죠. F랑 SE는 같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선물환 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물환 평가가 성립한다는 것은 선물 환율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 환율하고 동일하다. 동일한 경우에 우리는 선물환 평가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물환 평가가 성립하면 무위험 이자율 평가,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둘 다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성립하는데 근데 유위험 이자율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다? 그 얘기는 얘네 둘이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 환율하고 지금 현재 그 적용되는 선물 환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환위험 프리미엄이 발생 혹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실제로는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느냐? 아까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실제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라면 대체적으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유위험 이자율 평가는 대체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이동이 아무리 자유로울지라도 국내 금융자산과 외국 금융자산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위험 이자율 평가를 이제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긴 평가 절하율이고 이건 이자율 차이네요. 그래서 이거 보는 거죠. 이건 다시 지울까요? 자, 이게 이자율 차이죠. 두 나라의 이자율 차이. 그리고 이게 평가 절하율이에요. 그래서 평가 절하율하고 이자율 차이를 본 겁니다. 지금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같다면은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것과 이거는 같다라는 건데 실제 보니까 이자율 차이 R 빼기 R 빼기 R 스타 이자율 차이는 이 평가 절하율 그 S 빼기 S 그 expected S 그 평가 절하율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굉장히 옛날 데이터네요. 87년에서 93년 이거 너무 옛날 건데 그 최근 거는 없나 모르겠네요. 최근 거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기타 평가 관계라는 게 이제 기타 평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배워볼 건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 여기 하나 나오네요. 선물환 평가. 선물 환율이 미래 환율에 대한 예측값과 같다는 균형 조건이 이제 선물환 평가라 그랬죠. 그래서 위험 중립성 가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선물 환율하고 미래 예상되는 환율하고 같다라면은 이제 선물환 평가가 성립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잘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물환 평가가 잘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피셔 효과. 피셔 효과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피셔 효과가 지금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구매력 평가 보고 이자율 평가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제 피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피셔 효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뒤에 나오느냐? 피셔 효과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뒤에 나오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국제금융이잖아요. 피셔 효과는 국제금융을 설명하는 효과가 아니에요. 피셔 효과는 국내에서의 발생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국제금융에서는 얘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던 건 다 국제적인 그 균형이거든요. 구매력 평가 뭐였어요? 구매력 평가 그 똑같은 물건을 한국에서 사나 미국에서 사나 가격이 똑같다. 또는 두 나라의 물가 상승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건 환율 변동에서 비롯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어쨌든 두 나라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이자율도 똑같아요. 이자율 평가도 두 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의 이자율, 한국의 이자율, 미국의 이자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얘도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피셔 이펙트, 피셔 효과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뭐 경제학, 거시경제 또는 금융을 배운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효과인데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피셔 효과는 여기가 R이 명목 이자율이거든요. 명목 이자율은 이 C가 실질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이 명목 이자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뭐고 실질 이자율은 뭐냐? 명목 이자율은 돈이에요. 내가 돈 1,000원을 은행에 넣어두면은 1년 뒤에 은행이 나한테 얼마로 돌려주는지 그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돈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뭐냐? 실질 이자율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콜라 한 개를 사 먹을 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콜라 한 개를 사 먹을 수가 있는데 내 그 돈 가지고 콜라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참았다가 콜라를 지금 먹지 않고 참았다가 1년 지나서 사 먹는다면 내가 몇 개까지 사 먹을 수 있는가? 콜라의 개수가 한 개에서 몇 개로 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뭐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돈이 중요해요? 아니면 콜라가 중요해요?
그게 뭐라 이상할까? 콜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내가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으로 뭘 사 먹어야 그게 돈이 가치를 갖는 거지. 돈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 뭔가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치를 갖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콜라를 사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실질 이자율이다. 내가 지금 콜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콜라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안 사 먹고 참으면 1년 뒤에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게 되는지, 그거가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 자, 그러면 왜 이 식이 성립하나 봅시다. 자, 명목. 예를 들어서 이건 이자율이죠. 명목 이자율. 이제 1년 뒤. 자, 그럼 지금 나한테 돈이 1원이 있어요. 1원. 1원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1달러라고 합시다. 1달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은행에 넣어두면은 1년이 지나서 은행에서 나한테 얼마로 돌려주느냐? 1 더하기 R이라는 돈으로 돌려줘요. 명목 이자율이 R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지금 명목 이자율이 R이죠. R. 그래서 은행에다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달러를 지금 은행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은행은 나한테 1 플러스 R 달러만큼을 돈을 돌려주겠죠. 자, 이번에 물가. 콜라가 한 개당 1달러예요. 콜라 한 병에 1달러. 오케이, 물가가. 근데 1년이 지나면 콜라가 이제 얼마로 변하느냐? 1 더하기, 이거 뭐라 쓸까요? 파이라고 쓸게요. 1 더하기 파이로 변해요. 이게 파이니까. 맞죠? 물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상하는 물가예요. 물론 인플레이션은 우리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한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로 예상한다면 지금 현재 콜라가 한 병에 1달러다? 그러면 1년 지나면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실질 이자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 지금 돈 얼마 있어요? 돈. 이게 돈이에요. 돈. 명목 이자율. 돈. 물가는 콜라의 가격이고, 실질 이자율은 뭐다? 콜라 개수라는 거죠.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콜라의 개수.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달러인데 마침 콜라도 한 개에 1달러예요. 그럼 나 콜라 몇 개 사 먹을 수 있다? 한 개 사 먹을 수 있다. 그쵸? 자, 근데 1년이 지났어요. 뭔 소리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달러로 콜라를 사 먹으면 내가 한 개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안 사 먹고 참아요. 콜라를 안 먹어. 지금 여기서 먹지 않고 이 돈을 은행에 투자해요. 1달러를 콜라 사 먹는 데 쓰지 않고 은행에 투자하면 은행에서 돈을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죠. 1 플러스 R 달러로 돈이 불어나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돈 가지고 콜라를 사 먹는 거예요. 콜라를 사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콜라의 가격이 1 플러스 파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콜라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 말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300원이 있는데 100원짜리 콜라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자, 내가 가진 돈이 300원. 이게 300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자, 100원짜리 콜라의 가격이 100원이라는 거죠. 100원. 자, 300원으로 100원짜리 몇 개 사 먹어요? 3개 사 먹죠. 어떻게 하려 그거를? 우리는
300원을 100원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3개잖아요. 300 내가 가진 돈으로 콜라의 가격으로 나눴으니까 3개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가진 돈에서 콜라의 가격으로 나누면 내가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즉, 몇 개 사 먹을 수 있다? 1 더하기 R 나누기 1 더하기 파이 개만큼 사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한 개 사 먹었는데 1년이 지나면 이거만큼 사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의 개념이잖아요. 콜라를 내가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실질 이자율이 여기서는 Z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이자율 1 더하기 Z는 결국 뭐냐? 이거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나누기 한 거를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1 더하기 C 곱하기 1 더하기 파이는 1 더하기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성립한다. 여기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쓰고, 그럼 이거를 이 왼쪽 거 얘를 전개해 보면은 1 더하기 C 더하기 파이 더하기 C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은 얘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 C 곱하기 파이 이 부분은 매우 작은 숫자예요. C는 실질이자율, 파이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얘가 만약 인플레이션이 3%, 실질이자율이 2%, 그렇다면은 0.02 곱하기 0.03 하면 0.0006 되잖아요. 얘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니까 우리는 이 값은 그냥 0에 가까우니까 무시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시하자고 할 수 있어요.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양쪽에 지금 여기도 1, 여기도 1 있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1 있는 건 둘 다 지울 수 있죠. 1 더하기 얘는 둘 다 지워요. 그럼 이렇게만 남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이 오른쪽 식이 되는 거예요. R은 C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셔 효과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국가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실질 이자율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 이렇게 하면 실질 이자율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실질 이자율도 나라별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실질 이자율, 미국의 실질 이자율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질 이자율 평가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국가 간 투자의 실질 기대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실질 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두 나라 사이의 실질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그 유위험 이자율하고 똑같아요. 여기 유위험 이자율 보면은 식이 자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게 유위험 이자율 평가였죠. 이거하고 실질 이자율 평가 비교해 볼까요? 이거하고 자, 얘하고 다 똑같아요. 여기는 R를 썼는데 여기는 Z를 썼죠. R은 명목 이자율이었고 Z는 실질 이자율이었어요.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그리고 이 S도 S는 그냥 환율, Q는 실질 환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명목 값에서 전부 다 실질 값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양쪽 식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 이자율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위험 이자율 평가랑 비슷한 거다. 대신에 모든 값들을 다 실질 값으로 바꾼 거다. 실질 값을 바꿨다는 것은 뭐다? 물가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가를 반영한 환율의 차이는 물가를 반영한 이자율의 차이는 물가를 반영한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실질 이자율 평가는 성립하느냐 일반적으로? 얘도 잘 성립하지 않아요. 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실질 이자율 평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 쓴 게 있는데, 자, 실질 이자율 평가를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R 빼기 R 스타는 일단 피셔 이펙트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실질 이자율은 한국의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이게 피셔 이펙트였잖아요. 이거 미국도 똑같죠. 미국의 실질 이자율은 미국의 명목 이자율 빼기 미국의 물가. 그러니까 두 개 다 지금 피셔 이펙트를 적용한 거예요. 이거는 피셔 이펙트는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국가 간의 실질 이자율 차이는 일단 이렇게 피셔 이펙트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식을 복잡하게 쓰는 건데 R 빼기 R 스타는 여기 맨 앞에 있어요. 일단 R 빼기 R 스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뺐다가 얘를 더했다가 얘를 더해주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모는 다 S잖아요. 분모 다 S인데 F를 한번 뺐다가 더해주고 S를 한번 더했다가 빼주고 S2를 한번 뺐다가 더해주는 거니까 사실상 이거 세 개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거 세 개 합치면 0이죠. 다 지금 더하기 한번 빼기 한번 이렇게 해준 거예요. F를 뺐다가 여기 더해줬어요. 여기는 빼기 F잖아요. 여기는 더하기 F고 그 다음에 여기 S는 빼기에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얘는 S를 한번 더해줬는데 뒤에 보니까 S 한번 여기 빼줘요. 빼기니까 더했다 뺀 거고 여기 S2도 미래 예상되는 확률도 뺐다가 여기서 다시 더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0이다. 0인데 그 0을 그러니까 더하기 0인데 더하기 0을 이렇게 길게 써준 거예요. 지금 뭔가를 나눠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죠. 자, 위에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미국의 파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본 거예요. 이만큼 하나, 이만큼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이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본 거예요. 나눠서 봤더니 얘는 어디서 봤느냐? R 빼기 R 스타하고 F 빼기 S 이거 비교하는 거 이거 어디서 봤냐면은 우리 위에서 어디서 이거 비슷한 거 봤냐면은 무위험 이자율 평가에서 이거 봤어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면은 자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면 이 식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뺀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걸 뺀 거가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면 여기에서 이걸 뺀 게 0이 되겠죠. 이게 성립한다면 이 등호가 성립한다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거끼리 빼면 0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이거를 국가 할증이라고 부르는데 무위험 이자율 균형, 무위험 이자율 평가,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한다면 이 부분은 0이어야 돼요. 즉 여기는 0이어야 돼. 0 성립한다면. 근데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라면 이거는 성립한다 그랬죠. 물론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북한처럼 자유롭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국가 할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 즉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한테는 이게 빵인데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한테는 이게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라별로 다르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얘는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 할증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아요, 얘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이거는 이제 통화 할증이라고 불러요. 통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또 역시 얘하고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이거 두 개로 나눠서. 그럼 얘부터 봅시다. 얘. F하고 SE의 차이. 이거 뭐였죠? 이거? F하고 SE의 차이? 바로 위에서 봤죠? 이거 우리 선물한 평가. 선물한 평가가 성립하면은 F랑 SE랑 같다는 거잖아요. 선물한 평가가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 값은 0이어야 돼요. 그쵸?
F에서 SE 뺀 게 0이어죠. 이게 둘이 같다면. 그런데 아까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위험 이자율 균형, 무위험 이자율 평가, 유위험 이자율 평가가 둘 다 성립한다는 뜻인 건데, 일반적으로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성립하지만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성립을 잘 안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율 변동 위험에 따른 할증이에요. 자, 이 F는 미리 정해놨어요. 얘는 위험이 없어요. 근데 얘는 위험이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은. SE는 이건 미래에 예측되는 값이니까 미래 환율이 얼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의 환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그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할증이 이 부분이다. 이거는 그 0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이거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어요. 어디서? 저 위에서 봤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였는데 이게 실질 환율이었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면 실질 환율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즉 여기가 항상 0이에요. 왜? Q랑 Q2가 같아야 되니까. 아까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보면은 상대적 구매를 평가를 보면은 실질 환율을 Q라고 하는데 Q는 이제 두 국가의 물가를 반영한 환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면 실질 환율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실질 환율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 지금의 Q나 아니면 1년 뒤에 예상되는 Q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정하다는 뜻이죠. 환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니까. 즉 Q2랑 Q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똑같은 것끼리 빼면 0이다라는 거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면은 이 값은 이렇게 계산하는 값은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0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얘가 0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얘가 0이다라는 건 뭐다? 결국에는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성립한다면 이 값이 그러니까 0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성립한다면 얘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그런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느냐? 경험적 결과 70년대 이후에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성립하지 않는다. 0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아까 우리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 격차, 이거 Z 빼기 Z 스타, 한국과 미국의 실질 이자율의 격차는 계산하면 이렇게 세 개의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랑 그다음에 얘랑 그다음에 얘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맨 앞에 거 얘는 뭐랑 관련됐다? 얘는 무위험 이자율 평가랑 관련됐다. 자,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일반적으로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자본 이동만 자유롭다면. 그래서 이 부분 국가 할증 이 부분은 국가 할증은 작아요. 폭이.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두 개. 얘는 그 선물한 평가였죠. 선물 환율하고 그 현재 환율하고의 차이. 그 선물 환율하고 미래 예상되는 환율의 차이. 이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뭐였어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였죠. 그 두 국가 사이의 물가 상승이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근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도 1970년대 이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얘랑 얘는 성립을 안 해요. 따라서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에요. 즉 이 뒷부분 이거 두 개는 통화 할증이라고 부르는데, 통화 할증의 폭이 더 크고 변동이 더 심하다. 이제 이해가 됐죠? 얘는 폭이 작고 변동이 작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무위험 이자율 균형
무위험 이자율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무위험 이자율 평가는 두 나라 사이의 자본 이동에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훨씬 작다는 거죠. 이 뒷부분이 크다는 거고. 자, 따라서 두 국가 간 실질 이자율 격차, 실질 이자율 평가는 성립하느냐? 즉 이렇게 다 한 값이 실질 이자율 평가는 이제 이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실질 환율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 구매력 평가가, 그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면 이 값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값이 일정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실질 이자율 평가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평가 관계의 상호 연계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얘랑 얘를 결합하면 그 둘의 사이를 결정해 주는 게 이 모형이라는 거고, 얘랑 얘를 결합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모형이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맨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 아마 식을 다 세워가지고 이거 각각의 식들을 놓고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4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9주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